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제119대 미국 의회에서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강력한 미군 재건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상원 군사위원장을 맡은 로저 위커 의원은 북한의 적성국들의 위협 증대를 직접 지적하면서 미군 재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이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19대 의회 출범 후 첫 주 시작일인 지난 6일 공화당의 존 듀언 신임 상원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의회 인증에 앞서 본회의장 연설에 나섰습니다. 존 듀언 대표는 이 자리에서 주요 과제로 미군 재건을 역설했습니다. The Republican coalition is broad and strong and growing. Now the work begins of delivering on our agenda. And Mr. President, Republicans are ready to go. We're committed to restoring American strength to secure our nation and discourage the actors fomenting instability on the world stage. 상원 신임 군사위원장으로 임명된 로저 위커 의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발표한 자신의 우선순위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의 위협에 대비한 군사력 증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북중러이라는 잔인한 독재자들이 지배하고 있고 이들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우리의 국방은 이런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서 적들의 공격을 억제하려면 약화된 군대를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지난 의회에서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로 활동할 때도 미군은 북한을 비롯한 적성국들에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 발표한 국방투자 계획인 힘을 통한 평화 보고서에선 김정은이 매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즉각적인 외교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반도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 핵공유 협정과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등 억지력 강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었습니다. With our allies South Korea, Japan, and Australia, we should discuss nuclear burden sharing agreements. It's time for them to step forward and join us in nuclear burden sharing. We should also explore redeploying American nuclear weapons back where they have been in the past, to that region to keep North Korea and China in check. 상원 세출위원회 군사건설 관련 소위원장으로 유력한 존 부즈맨 의원도 성명을 통해 북한 등 적성국들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 강화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우선순위를 발표했습니다. 공화당의 부즈맨 의원은 특히 지난 의회가 통과시킨 2025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법이 중국과 이란, 러시아, 북한 등 경쟁국들이 계속 세계 질서를 시험하고 교란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준비 태세와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전 세계 단 석 대뿐인 미국 공군 정찰기 코브라볼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직전 한반도 동해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발사 준비 과정이 미국의 정찰 자산에 모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공기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이 레이더 24 화면입니다. 미국 공군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이 6일 새벽 3시경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를 이륙해 북쪽으로 비행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어 오전 5시경 일본 아키타현 앞바다에 도착한 코브라볼은 오전 10시까지 약 5시간 동안 이곳을 선회 비행했습니다. 그리고 약 2시간 뒤 북한은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조짐을 미리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정찰 활동을 벌이기 위해 코브라볼을 출격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 세계에서 3대뿐인 코브라볼은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원거리에서 탐지하고 궤도를 정밀 추적할 수 있는 미군의 핵심 자산입니다. 코브라볼은 북한이 정찰위성 만리경 1-1호를 실은 로켓을 발사했던 지난해 5월에도 중국 칭다오에서 약 200km, 한국 신안에서 약 300km 떨어진 해상에서 수차례 선회 비행하는 항적을 노출했었습니다. 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발사에 앞서 한반도 동해상공에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군의 첨단 정찰 자산 위치 노출은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일종의 경고 의미의 의도적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7일 일본 도쿄에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을 만난 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We had just yesterday another missile launched by the DPRK, among many other things. So I look forward as well to looking at where we are and where we need to continue going together. 블링컨 장관은 또 이와야 외무상과 함께 확전을 불러일으키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비판하고 러시아의 방위 산업에 대한 중국의 지원에 대한 깊은 우려를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과도 면담하며 양국 현안과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시바 총리와 만난 자리에선 이시바 총리가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점에 박수를 보내고 지속적인 미국, 일본, 한국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럽연합 EU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발사를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7일 성명을 통해 극초음속 탄두를 탑재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IRBM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도 6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를 또다시 위반한 것이라면서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도 표명했습니다. 독일 정부도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이 다시 한번 IRBM 발사로 영내 및 세계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미사일 실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고 동유럽의 슬로베니아 정부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이번 발사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도 7일 VOA에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발사를 규탄하면서 불법적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고 타이완 외무부도 북한의 행동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면서 한반도의 평화 발전을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류펑이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7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한반도에 가까운 이웃 국가로서 한반도 상황의 전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중국은 항상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촉진하는 것이 모든 당사국의 공통된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어왔다면서 모든 당사국이 이를 위해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와 급속한 관계 발전이 북한과 중국의 오랜 동맹에 균열을 초래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중 관계는 역사적으로 기복을 겪어왔으며 러시아가 중국을 완전하게 대체할 수 없는 만큼 양국 관계의 회복은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매체들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고받은 신년 축하 편지를 상세히 보도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연하장은 베트남, 몽골, 타지키스탄 등과 함께 짧게 언급하는 데 그쳤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중국과의 수교 75주년을 기념해 조중 우호의 해를 선포하고 4월 평양에서 성대한 개막식을 열었지만 지난 연말에는 폐막식 없이 우호의 해를 조용히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과 중국 관계에 분명한 이상 기류가 있다면서 특히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고 양국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긴밀하다고 진단했습니다. 2023년 이후 북러 정상회담은 2차례나 열렸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9년 이후로 만나지 않고 있고 북한은 중국에 냉담한 태도를 보여왔다면서 북러 관계 강화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데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동아시아학 교수도 북러 협력 강화에 따른 중국과 북한의 편치 않은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s pretty clear that the Chinese are not entirely happy with the sort of embrace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Anything that, in some sense, reduces their
leverage over North Korea that makes North Korea less dependent on China is probably not welcome.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중 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은 현재 북중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근간은 여전히 건재하다고 진단했습니다. Look at the history for the past several decades. There's been periods where there's been a cooling off in DPRK PRC relations, and then there's been times when things got better.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김정은과 푸틴이 관계를 강화하면서 지난해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다소 얼어붙었지만 중국은 북한이나 러시아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은 냉정구도 형성에는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파트너 국가와의 균열을 원치 않고 또 북한 러시아와 전략적 3자 관계 구축 모습으로 비치는 것을 원치 않지만 중단기적으로는 북한 러시아와 양자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한국 담당 부국장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중러 대립을 통한 북한의 이득 챙기기를 지적했습니다. It certainly is strained compared to previous years, but over the decades, North Korea has played off various countries against each other. Even during the time of Kim Il-sung, he played off the Soviet Union and China superpowers against each other.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은 대외 무역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현재 북중 관계는 침체기에 있지만 결국 경제 외교 관계의 재개나 강화는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중국은 북한의 러시아 지원에 불만을 갖고 있지만 그 이상의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면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이후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 제재나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계속 저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보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미사일 방공 분야 협력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미국 육군이 평가했습니다. 미국 육군은 6일 설명 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초 미국과 영국, 한국 등 12개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2024년 다자간 통합 항공 및 미사일 방어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 동맹국 간 상호 운용성과 다자간 프레임워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논의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달리 미국과 동맹국들이 신뢰와 공유 가치 상호 목표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동맹 네트워크라는 비교할 수 없는 경쟁 우위를 갖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같은 적대국들이 공격용 미사일 능력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다자간 프레임워크와 파트너십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북러 군사협력과 같은 국가 간 협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협력의 정도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지식 공유나 기술, 자원 활용 역량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번 회의에 참가한 연합국가들은 참여국들의 고유한 관점과 역량 제시를 통해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었다면서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의 집단적 방어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방위비 지출 목표치를 현행 국내 총생산 GDP 대비 2%에서 5%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7일 플로리다주 마라러고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사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비공개 나토 회의에서 한 총리로부터 방위비 관련 질문을 받고 채무 불이행이라면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인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취임식 이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 붕괴 후 과도 정부가 들어선 시리아에 대한 제재 일부를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 통제실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리아 내 활동과 거래의 승인을 확대하는 일반 면허를 발급했으며 면허는 6개월간 유효하고 미국 정부는 현지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조치는 미국의 제재가 공공 서비스 제공이나 인도적 지원 등
인간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리아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단체들은 그동안 미국 정부로부터 받아야 했던 승인 절차를 오는 7월 7일까지 면제받게 됐습니다. 월리 아데모 재무부 부장관은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바샤르 알 아사드의 잔인하고 억압적인 통치가 끝난 것은 시리아와 시리아 국민에게 재건을 위한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재무부는 시리아의 인도주의적 지원과 책임 있는 통치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리아 과도 정부의 알시바니 외무장관은 지난 5일 카타르를 방문해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제재는 시리아의 빠른 회복을 가로막는 장벽이자 장애물이라면서 미국의 제재 해제를 다시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인도네시아가 브릭스의 10번째 회원국이 됐습니다. 브릭스 창립 회원국이자 올해 의장국인 브라질 정부는 6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브릭스 가입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동남아에서 가장 큰 인구와 경제를 가진 인도네시아는 다른 회원국과 국제적 거버넌스 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를 공유하고 있으며 남남 협력을 심화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남남 협력은 선발 개도국이 후발 개도국을 지원하는 형태를 말하며 개발도상국들이 주로 남반구에 있어서 남남 협력이라고 부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6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정부의 브릭스 가입 승인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이번 성과는 인도네시아가 국제 사안에서 점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좀 더 포용적이고 공정한 국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릭스는 2009년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등 4개 신흥 경제국의 모임으로 출발했으며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지난해는 이란과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에티오피아가 추가로 가입했습니다. 브릭스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으로 구성된 주요 7개국 G7과 대결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서부 티베트 자치구에서 7일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해 최소 126명이 숨지고 188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7일 오전 9시 5분쯤 네팔 히말라야 지역에 인접한 시장 자치구 제2도시인 르카쩌시 딩르현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이날 오후 7시 기준으로 126명이 숨지고 188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번 지진으로 주택 3,609호가 무너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티베트 지진 구호본부를 인용해 지진 발생 후 수십 차례 여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피해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진 진앙 주변 20km 범위에는 27개 마을이 있고 주민 약 6,90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 관영 CCTV는 현재 군경과 소방대 2천여 명이 급파돼 구조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의 규모를 7.1로 관측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5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됐습니다. 미국 소비자 가전협회 CTA가 주관하는 CES는 정보기술과 가전은 물론 인공지능 AI와 이동통신, 반도체 등을 총망라한 기술 전시회입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엔비디아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을 비롯해 160개국에서 4,800여 기업이 참가했으며 이번 전시회에 참여하기 위해 각국에서 14만여 명이 라스베이거스를 찾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편 개막 전날에는 인공지능 AI 시대를 이끄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기조연설을 통해 92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집적돼 1초당 3,352조 번의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신제품인 RTX 50을 발표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